그날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 현우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1년 만에 데려온 며느리 세린이 제게 한 모든 모욕과 수모가 그 일에서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복자라고 합니다. 올해 73,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레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서울 생활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손자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나름대로 적응해 갔답니다. 엄마도 이제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아들이 종종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저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니요. 제 몸에 밴 흙냄새와 시골 말투가 쉽게 변할 리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오기 전까진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오래된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 면바지를 보는 눈빛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 저도 며느리를 좋아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방에 두고 쓰세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며느리라 건넨 것은 작은 화장대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지요. 평생 화장이라곤 결혼식 때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제게 화장대라니요. 하지만 곧 그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뭐 좀 바르고 나오셔야죠. 그러라고 제가 화장품 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항상 따끔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요.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놀아주다가 손자가 며느리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한번 발라볼까? 손주와 놀다 보니 그냥 장난스럽게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하기 그지없었지만 민준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 손에 며느리의 립스틱이 있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며느리의 눈이 커지더니 제 입술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로 달려가 자신의 립스틱을 확인했지요. 이거 제 립스틱이잖아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러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의로 손을 댄 것도 아닌데 대뜸 화부터 내는 며느리를 보니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준이 봐주다. 그냥 한번 발라보게 됐다. 한 번요. 이게 얼마짜리 립스틱인지 아세요? 이거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어렵다고요. 아끼는 거라 저도 안 쓰고 애지중지하는 건데 어떡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제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모르고 그러신 건데 너무 화내지 마.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며느리는 립스틱을 들고 제 앞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써요? 남의 입에 댔던 거 더러워서 어떻게 다시 써요? 그 말에 저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뭐, 내가 더럽다고? 그깟 립스틱 한번 문질렀다고 더러워. 어머니, 립스틱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입에 쳐바르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 더럽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며느리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립스틱을 쓰레기통 안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들이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난 귀부인 나셨구나. 어디 립스틱 하나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그깟 화장품 몇 개 있다고 대단한 유세구나.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게 몇십만 원짜리 립스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였고 그런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세요. 남의 물건에 먼저 손을 댄 게 누군데 오히려 어머님이 역정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이었고 아들은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저녁도 거르고 일찍 자리에 누워 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가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인지 모르시는 건가? 시골에서 사셨다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여보,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잖아.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지. 그리고 자기는 왜 내 편을 안 들어?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편은 누가 편을 들었다 그래 난. 그냥 중립이야. 중립은 무슨 암튼 내일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좀 얘기해요. 이제 내 화장품에는 손대지 말라고요. 시골에서는 이거 내 거 없이 아무거나 막 써도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여긴 아니라고 말 좀 잘 하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립스틱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을 걸 때마다 입꼬리를 비틀며 가시가 돋친 말을 내뱉었고 저는 최대한 방 안에 머물며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무사히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직장을 다니는 터라 아침 식사는 항상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 없더니 오늘따라 제가 만든 음식을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렇게 기름기 많고 짠 음식만 만들어 내놓으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다이어트의 적이라고요. 왜 생전 안 하던 잔소리냐?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건강하게 살자는 건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제 건강에도 좀 신경 쓰고 식단 관리도 하자는 거죠. 요즘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트렌드라고요. 어머니도 몸매 좀 관리해 보세요. 며느리는 제 약간 나온 배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 그리고 지금 내가 뚱뚱하다고 흉 보는 거냐? 흉은 무슨 흉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자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조심하자고요. 항상 보면 시골 일꾼 밥상 같아서 좀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는 항상 시골과 구식을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밥만 먹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나갈게요. 아들은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눈치만 보다가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들 모임 오늘인 거 아시죠? 민준이 보시다가 손님 오기 전까지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며느리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가슴에 상처를 남겼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온다니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지요. 제가 자신 있는 소갈비찜과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전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요리한다고 했잖아요. 일하고 오는 사람 피곤할까봐 내가 좀 도와주려고 반찬 몇 개 준비해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발 좀 시키는 것만 해주세요. 이런 기름진 음식 말고 샐러드랑 닭가슴살 요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제 친구들도 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음식 가린다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친구들 오기 전에 방에 들어가 계세요.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저를 방으로 떠밀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면 대화하기가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끼리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그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집 정말 예쁘다. 인테리어 멋진데. 고마워.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못 바꿨어. 시골스러운 가구들이랑 소품들이 아직도 있거든. 며느리의 말에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겠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뭐, 남편이 효자라 어쩔 수 없지. 근데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랑 식성이 안 맞아서 죽겠어. 항상 기름진 음식만 해주셔서 이러다 돼지 되겠다니깐. 맞아. 나이 드신 분들은 그저 국물의 밥이 최곤 줄 아신다니까. 나 결혼 전에 49kg였는데 시집 와서 벌써 5kg 쪘어. 이게 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뱃살이야. 제 귀에 확실히 들리도록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겼지만 그 말들이 계속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간단하게 요구르트하고 바나나만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몇 숟가락만이라도 먹고 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아요. 요즘은 아침에 이렇게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살찌고 건강에도 안 좋다니까요. 며느리는 칼로리와 다이어트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영양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너는 아직도 그렇게 마르고 싶으냐? 앙상하게 뼈만 남아가지고 무슨 다이어트를 더 한다는 거냐? 어머니, 저 아직 표준 체중보다 2kg 넘게 나가요. 여자들 몸은 방심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아들은 그저 잘 먹겠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젠 음식도 안 해줄란다.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엌을 나서려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거는 이제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저칼로리 건강식으로 따로 해 먹을게요. 어머니 음식 먹다가는 제가 돼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요리 솜씨, 정성껏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이 살찌는 음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게다가 제 음식을 먹으면 돼지가 된다니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의 모욕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아침 준비도 제 일상의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인이다 보니 본인 외모 가꾸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밥 먹자. 손자가 밥을 먹고 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놓아 주었습니다. 손자가 요구르트까지 다 먹은 후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식탁 위로 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아, 왜 이러니? 괜찮아? 당황해서 손자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었지만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손자는 계속 배를 움켜쥐며 아파하더니 다시 토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왜 이래요?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조금 전 요구르트를 먹고 나더니 갑자기 토를 하네. 요구르트요? 어떤 요구르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가리키자 며느리는 급히 냉장고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요구르트를 민준이에게 먹였어요? 그래. 무슨 문제 있는 게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거예요. 제가 마사지팩으로 쓰려고 따로 둔 건데 이걸 먹이면 어떡해요? 뭐라고? 그럼 왜 냉장고에 둔 거야? 마사지팩으로 쓰는 요구르트는 따로 표시라도 해두지.
며느리는 요구르트 통을 들어 확인해 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날짜 적혀 있잖아요. 어머니는 유통기한도 확인 안 하시고 애한테 먹인 거예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 일부러 안 했다고요? 기본적인 확인도 안 하고 애한테 상한 음식을 먹이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손자는 더욱 아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 아들이 서둘러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내가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출근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이 상황인데 어떻게 회사에 가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며느리는 손자를 받아 안고 째려보는 눈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오세요. 이 일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설명하셔야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다 출근하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민준이가 식중독이라도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배탈이 났으니 하루 정도는 죽이나 미음으로 식사하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의 분노는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불안해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보, 그건 말이 좀 심하잖아. 아들이 경고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민준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시는데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쉬고 있었고 저희 셋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립스틱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어머니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여보, 그만해. 엄마도 충분히 미안해 하시잖아.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만 들어요. 내 말은 안 들리나 봐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보고도 상황이 이해 안 돼요? 제 가슴에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과한 반응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우리 손자 녀석이 걱정된다. 하지만 에미가 마사지 팩으로 쓰려던 요구르트를 왜 일반 음식과 똑같이 냉장고에 두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잘못은 인정 안 하시고 남 탓만 하세요. 이번엔 제가 냉장고에 둔 게 잘못이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이기 전에 유통기한은 기본으로 확인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소리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아들, 너도 이 에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둘 다 조금씩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탈이 난 건 사실이니까. 며느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애아빠도 어머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면 이 집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왜 이러세요? 됐다. 내가 있으면 너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민준이한테도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구나. 내가 시골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조심해달라는. 아니, 내 말이 맞아. 나는 이제 늙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육아 방식도 예전과 다르고 많이 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고 하니 내가 없는 게 너희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좋을 거야.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내가 애 때문에 감정이 좀 격해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진정될 거예요. 아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정에 방해가 돼. 애미 말이 맞아. 내가 늙어서 세상 돌아가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실수도 많아지는구나. 엄마, 그러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엄마는 시골집도 있고 거기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손자 방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고 며느리는 손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 가정에 더 이상 방해되고 싶지 않구나. 손자가 제 품에 안기려 했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야? 그래. 할머니는 시골에 좀 다녀올게. 나중에 보자. 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경계하는 눈빛에 그저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들, 미안한데 역까지만 좀 데려다 줄래?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내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내한테는 제가 잘 말해볼게요. 아내가 화만 풀리면 아니다. 이게 더 나은 선택일 거야. 이제 너희 부부도 편하게 지내고 늙은 애미 눈치 보느라 편하게 지내지도 못했을 텐데 미안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꼭 다시 모셔올게요. 그래. 잘 지내라. 민준이도 잘 부탁한다. 기차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이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서러웠지만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대화는 언제나 어색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보다 의무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전화기를 빼앗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이웃 마을의 정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기 동생 아닌겨? 맞구먼. 서울에서 돌아왔담서. 네. 그렇게 됐네요.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야 뭐 그냥 사는 거지. 그건 그렇고 혹시 소문 들었나? 자네 며느리 소문. 무슨 소문요? 아이고 모르는구나. 내가 주책 없이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디 자네 며느리가 결혼 전에 딴 남자랑 살았다는 소문이 있어. 그것도 꽤 오래 말이여.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라니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거예요? 고향 친구 딸이 우리 동네로 시집 왔거든. 그 아이가 다 알더라고. 자네 며느리가 서울에서 무역회사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겨. 시방 유부남이라 결혼까지는 못했다고 하더구만.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완벽한 신부인 척하던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일이 있는디 자네 며느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대. 급하게 결혼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구먼. 그게 무슨? 그 애비는 지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닌다던디. 집안이 그 모양이다 보니 자네 며느리는 여지껏 남편 몰래 친정집에 돈을 퍼주고 있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수첩에 적어두었던 며느리 고향 친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다행히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미영 씨인가요? 저는 최세린이라는 사람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안하지만 우리 며느리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며느리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분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일이요. 죄송해요.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을 들어 상황을 파악했고 그냥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린이가 무역회사 사장님이랑 3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이혼을 약속했는데 결국 안 해서 헤어졌다고요. 우리 아들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린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특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은요. 이어서 며느리 집안의 빚 문제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사채까지 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토록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결혼 후에 자주 돈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도 집에서 내보내려 했는지까지. 제가 있으면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니 며느리가 돈을 빼돌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들이 효자인 것을 알고 아들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단을 찾았던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엄마가 서울에 좀 올라갈까 하는데 언제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며느리의 진실을 모르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갈까 해. 근데 너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가서 이야기하마. 너한테만 꼭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모든 모욕과 무시는 단순한 며느리의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숨기고 싶은 과거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아들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을 판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의 작은 집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야.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숨겨진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들을 구하는 길이라면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는 제 마음처럼 우울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아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묵혀두기는 아까운데 투자 상품이나 정기 예금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직은 그냥 두겠습니다. 곧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은행을 나와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해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문제는 차차 해결될 거예요. 빚쟁이들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사정 좀 해보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에 500만 원 더 보낼게요. 어쨌든 이제 그 노친네는 시골로 쫓아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노친네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불편하다고만 말했죠. 애아빠가 효자라 처음엔 안 내보내려고 어찌나 극성이던지. 암튼 제가 잘 구슬려서 잘 해결됐어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돈으로 빚 좀 갚아요. 그리고 조만간 애아빠 승진하면 집도 이사 가려고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는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약속 시간에 맞춰 아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를 발견하자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잘 지냈니? 좀 야윈 것 같구나. 야위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집에 무슨 일 없니? 혹시 며느리가 자주 큰 돈을 요구하진 않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걸까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한테 숨길 거 없잖니?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내가 한 달에 몇 번씩 큰 돈을 요구해요. 처음엔 친정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더 이상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카드 빚이라도 내서 도와달라고 해서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준 게냐?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요. 1,0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실 아내가 민준이 유치원비를 못 내서 독촉장까지 날라오고 그래서 유치원에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쇼핑했다고 명품백을 사들고 와서 자랑하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에 대해 알게 된 게 있단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그녀의 부모님의 빚, 그리고 오늘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까지.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럴 리가,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믿기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사실이야. 며느리는 처음부터 널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럼 민준이는요? 민준이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맞을 거다. 정확한 건 네 처한테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게 되겠지.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집에 가서 며느리를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마라.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구나. 거실에 앉아 셋이 마주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듯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사돈네는 지금 어디 계시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다. 대답해봐. 제주도에 계세요, 유양차. 거짓말 마라. 사돈은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고 너는 친정집에 몰래 돈을 대주고 있다던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실이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집이 그렇게 되고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거짓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유부남과 살았던 일도 있다더구나. 며느리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오늘 호텔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갔었는데 그곳에 너도 왔더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가 하는 통화도 다 들었고. 며느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빠는 제 남편이고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저만 바라만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효자에 제가 필요한 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민준이는 정말 내 아들이 맞아? 아들의 떨리는 질문에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손자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손자는 놀라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여보. 더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어. 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 어머니 말만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에요? 위자료는 줄 수 있어요? 애는요? 애는 못 줘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특히 당신 어머니,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들의 결과일 뿐이다. 남 탓하지 마라. 며느리는 갑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 집 나갈게요. 하지만 두고 봐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 민준이는 이제 함께 키우도록 하자.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듣고. 괜찮아. 내가 행복하길 바랐던 거니까. 그날 밤 며느리가 나간 집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쫓겨나야 했던 것은 결국 제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손자를 재우고 아들과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좀 있는데 일단 그 돈으로 카드비 갚는 거 도와주마.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그리고 민준이 키우는 것도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냥 평소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된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괜찮아. 우린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자가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할머니인 제가 곁에서 정성껏 보살피자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는 틈틈이 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집안일과 손자 돌보기를 맡았습니다. 엄마, 아내가 연락을 해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 위자료로 2억을 달래요. 그리고 애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애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손자를 빼앗길까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일은 없을 게다. 증거도 많잖니. 그날 오후 아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현우 씨 이혼 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거실에 앉아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는 매우 꼼꼼하게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들을 잘 준비해 주셨네요. 게다가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해볼만 하겠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은 아내분의 귀책이 큰 부분이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손해본 경제적 피해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들, 우리 이사 갈까? 이사요? 어디로요? 며느리와의 기억이 많은 이곳보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엄마가 돈도 좀 있고. 하지만 엄마, 괜찮다.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동안 내가 고생 많았으니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들어오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손자를 보자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손자는 저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평소 같지 않은 무뚝뚝한 손자의 반응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왔어? 여보,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아들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은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야.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싸워봐요. 나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위자료도 더 많이 요구할 거고 민준이도 내가 데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 같아.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양육권은 어림도 없어.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당신은 회사 일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잖아요. 누가 우리 애를 돌봤는지 알아요? 알아, 엄마가 다 해주셨지. 당신은 그저 맨날 쇼핑하러 다니느라 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며느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만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참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애미야, 내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 탓하지 마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미워했잖아요. 아니다. 난 진심으로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하지만 내가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속였지.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부모님 빚 때문에 괴로웠다고요. 순간 손자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친 행동에 아이가 겁을 먹은 겁니다. 이제 그만해, 애가 놀라잖아.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법적으로 해결하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어요. 하지만 두고 봐요. 이대로 물러나진 않을 테니까. 며느리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제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위자료 요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아 며느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도 아들에게 주어졌고 며느리는 한 달에 2번 손자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받았습니다. 저희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저축으로 산 집이었지만 아들과 손자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공원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손자와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좋아 보여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가 달라 보이니? 그냥 뭐랄까, 더 당당해 보이세요. 그리고 립스틱도 잘 어울리세요. 며느리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저기 놀이터 가서 놀까? 며느리는 손자의 손을 잡았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손자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미련도 없고 다 용서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나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못되게 굴었잖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소유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진실과 정직, 그리고 사랑으로 결정되는 거지. 그걸 잊지 말도록 해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헤어지기 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그게 인생의 교훈 아니겠니? 돌아오는 길,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립스틱 하나로 시작된 모든 일이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쫓겨났던 제가 당당히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